비트코인이 92,000달러를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시장에 다시 좀 활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가격표를 보면서도 사실 많은 분들 머릿속엔 다른 질문이 맴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돈은 어디서 벌 수 있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시선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향하고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시작됩니다. 2026년 이 블록체인의 미래는 과연 돈이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결정할 것인가? 돈이냐 사람이냐. 네,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돈이 선택한 이더리움,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솔라나. 이 둘의 대결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와, 구도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거인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거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사실 이더리움도 솔라나도 존재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디지털 자판기 같은 거예요. 자판기요? 네, 우리가 자판기에 정해진 금액을 딱 넣으면 이게 조건 충족이잖아요. 그럼 사람 개입 없이도 기계가 알아서 음료수를 내주죠. 그렇죠. 스마트 컨트랙트도 똑같습니다. 코드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중간에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개인 없이도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듣는 디파이 대출, NFT 거래 같은 모든 혁신이 바로 이 신뢰의 자판기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전쟁터에 대한 이해는 끝났으니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 현존하는 제왕, 이더리움부터 한번 만나보죠. 네, 솔직히 이더리움은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대장자리를 이렇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게 오래됨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좀 역설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게 무기다. 네, 이더리움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네트워크 전체가 멈춘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이요? 네, 이른바 다운타임 제로의 기록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중단이거든요. 잠깐만요. 10년간 무중단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요? 우리가 쓰는 은행 앱이나 웹사이트도 거의 안 멈추잖아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히 안정적인 걸 넘어서요. 월스트리트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아, 금융 인프라? 네, 10년간 검증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서 수조 원대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복잡한 파생상품 계약 같은 것들이 이미 그 위에서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세계 최대 탈중앙화 권화소인 유니스왑이나 폴리마켓 같은 거대 서비스들이 괜히 이더리움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아,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증거고요. 솔라나가 아무리 빨라도 이 신뢰 역사를 단숨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적 안정성이 아니라 이미 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의 규모 자체가 신뢰의 증거가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같은 분석가들이 이더리움을 7,000달러까지 예측하는 것도 이런 기관들의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같은 이슈는 월스트리트의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다른 알트코인들이 국도를 달릴 때 이더리움은 이미 거대한 자본을 위한 전용 아우토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신뢰의 아우토반 이더리움. 그렇다면 솔라나는 그 옆에서 F1 머신처럼 질주하는 새로운 도전자 같네요. 속도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대체 얼마나 빠른 건가요? 이건 체감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래요? 네, 이더리움이 1초에 약 15건의 거래를 처리한다면 솔라나는 이론적으로 초당 수천 수만 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POH, 즉 역사 증명이라는 독자적인 기술 덕금인데요. POH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모든 사람이 은행 창구에 도착하는 즉시 고유한 번호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번호표. 그게 어떻게 속도를 높이는 거죠? 자, 이더리움은 사람들이 줄 선 순서대로 한 명씩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솔라나는 모든 거래에 도착 시간을 증명하는 번호표가 딱 찍혀 있으니까 여러 창구에서 동시에 업무를 처리해도 순서가 꼬일 염려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솔라나가 말하는 병렬 처리의 핵심이고 폭발적인 속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더리움이 초당 10억 원을 처리한다고 해도 일반 사용자가 직접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수천 건이라는 속도가 대중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냥 마케팅 용어는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속도 그 자체보다 속도가 가져오는 결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과요. 네. 압도적인 속도는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이건 곧 거래 수수료, 즉 가스비가 거의 0원에 가깝게 만들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이더리움에서 NFT 하나 사려다가 수수료가 배송비보다 더 비싸서 포기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있죠. 솔라나에서는 그 수수료가 몇십 원, 몇백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건 정말 체감이 크겠네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수료가 없는 서비스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피터나 매직에든 같은 솔라나 기반 서비스들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수수료 걱정 없이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존 서비스를 더 싸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이더리움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초당 수십 수백 번의 클릭이 필요한 블록체인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거요. 이런 대중적인 서비스를 만들기에 최적의 환경인 셈이죠. 대중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겁니다. 정리해보죠. 이더리움은 기관의 돈을 끌어들이는 신뢰의 인프라, 네. 그리고 솔라나는 대중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각자의 무기가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사용자들이 솔라나로 몰려야 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네. 데이터를 보면 그 예상이 정확히 맞습니다. 오, 하루 동안 네트워크를 실제로 사용하는 활성 지갑수를 보면 솔라나는 약 360만 개에 달합니다. 360만 개요? 네. 반면 이더리움은 약 53만 개 수준이죠. 아니 잠깐만요. 36만 대 53만이라고요? 거의 7배 차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솔라나가 그냥 이긴 게임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시장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아주 역설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2025년 가격 성적표를 보면 솔라나는 32%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은 15% 하락에 그쳤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용자가 7배나 많은데 가격은 오히려 2배 이상 더 떨어졌다고요? 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용자가 많으면 네트워크 가치가 올라가고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정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사용자 수, 즉 양이 네트워크 가치, 즉 질과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과 질이 다르다. 네, 솔라나의 활성 지갑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당수는 적은 금액을 자주 거래하는 소액 이용자나 심지어 보세에 의한 자동 거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활성 지갑 수는 적어도 한 번의 거래에 오가는 자금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거액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죠. 그러니까 솔라나에서는 100원짜리 거래가 100번 일어나는 동안 이더리움에서는 1억 원짜리 거래가 한 번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람 수만 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의 크기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트워크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북적이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총량과 그 자본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되고 운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그렇군요. 사람의 선택을 받은 솔라나와 돈의 선택을 받은 이더리움. 이 구도가 데이터로 딱 증명이 되는 셈이네요. 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2026년의 핵심 승부처를 정리해보죠. 이 돌의 경쟁은 결국 어떤 지점에서 결판이 날까요? 이더리움의 승부수는 명확합니다. 키모드는 기관과 ETF입니다. 기관과 ETF.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승인되는 순간 월스트리트의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거대 자본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둑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을 넘어서요. 이더리움을 전통 금융시장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솔라나는요?
반면 솔라나의 승부수는 대중성과 킬러 디앱입니다. 킬러 디앱. 네,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수억 명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 소셜미디어, 게임 등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솔라나의 섭도와 낮은 수수료가 필수적이거든요. 만약 솔라나 위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버금가는 킬러 서비스가 하나라도 터진다면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두고 보니 두 코인이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더리움은 B2B 시장의 거물들을 공략하고 있고 솔라나는 B2C 시장의 대중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이 둘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투자 전략은 뭘까요? 한쪽에 올인하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뭐 아니면 고는 보통 실패로 끝나는 길이죠.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겁니다. 분산 투자 말씀이시죠? 네, 주식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우량주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주를 함께 담는 것처럼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이더리움과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솔라나에 나누어 투자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는 거죠. 분산 투자가 정석이라는 건 알겠지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각 코인의 명확한 약점이나 위험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먼저 솔라나의 경우 빠른 속도의 대가로 과거 몇 차례 네트워크가 멈췄던 다운타임 이력이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에겐 잠깐의 불편함일 수 있지만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심장마비가 올 만큼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신뢰성 문제군요. 네,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면 기관의 돈을 가져오긴 어렵겠죠? 이더리움은 그런 다운타임 리스크는 없지만 대신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살인적인 가스비 문제는 여전하고요. 맞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설적으로 그 인기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어 2라는 보조도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많이들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서 생태계가 파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용자와 자금이 여러 레이어 2로 흩어지면서 이더리움 자체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쪽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닌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분석은 더 모틀리풀의 기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했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정의 이더리움과 성장의 솔라나.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어쩌면 2026년의 승자는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승자 독식이 아니라 각자 잘하는 영역에서 시장을 나눠 갖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액의 자산이 오가는 기관들의 금융거래나 중요한 계약은 10년간 검증된 이더리움에서 처리되고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액 결제나 데이터 처리량이 많은 게임, 소셜미디어 같은 서비스는 빠르고 저렴한 솔라나에서 이루어지는 미래죠. 마치 고급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이 공존하는 것처럼요.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그렇다면 오늘 이 대화의 최종 결론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가는 질문이 되겠네요.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월스트리트에 돈이 움직이는 안정적인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억 명의 사람이 만들어낼 폭발적인 미래에 베팅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그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당신의 투자 철학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